최근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뜨니 인천 미추홀구에서 깡통 전세가 안녕하세요. 윤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 아주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무갭 투자, 인정 작업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이 구옥들이 넓게 잘 빠져 있어. 저쪽이 화장실.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 젊은 괜찮다. 친구가 진짜 요즘 집 볼 줄을 잘하네. 요즘 이런 시기에 이런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요.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그럼 저 바로 계약할게요. 그래? 그래 부동산으로 갑시다. 자, 뭐 이 정도면 얼추 끝난 것 같고, 맞다. 여기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뭐 계약서 다시 쓸 거니까 그런 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우선 여기 계약서를 마무리합시다. 자, 우선 여기 지금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새로운 집주인이랑 승계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승계 계약서요? 그러니까 뭐 그 새로운 집주인 오면 그 계약서 작성하고 막 그런 거니까 자 걱정하지도 말고 이 계약만 잘 하면 돼. 우선 일단 뭐 계약금까지는 다 입금됐고 우리 잔금 처리할 때 봅시다. 네. 오늘 이 집 진짜 잘 얻은 거야. 에? 줄을 섰다고 막 이렇게 쫙 여의도까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나머지 잔금을 마무리 지었고 승계 계약서도 써서 전세지만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 2년 후.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2년째. 열심히 살아 이직 준비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겸 짐 정리 중이다. 그런데 요즘 집주인과 연락이 통 닿지 않는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전세 기간 만료돼서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가씨 그 얘기 못 들었어? 그 집 그 경매로 넘어갔대. 아이고 아가씨 그 전세금 못 받게 생겼는데. 네? 뭐라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 전세금 2억은 어떻게 하지?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진짜 깡통 전세 이거 당하면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못지않게 진짜 힘이 들죠. 보이스피싱 보통 뭐 수억씩 털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몇천만 원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전세 자금이라는 거는 진짜 보통 아무리 적어도 일단 억이 넘고 많은 경우에는 뭐 3억 이상 뭐 더 많은 경우에는 수억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진짜 한순간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은, 내가 모은 돈 아니면 대출 받은 돈, 이 돈을 정말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가 평생 이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 피해 회복도 잘 안 되는 정말 그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전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를 해두는 전세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근데 지금 보통은 다 문제되는 것들은 등기하지 않는 전세, 월세는 없지만 차임은 없지만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는 전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월세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목돈의 보증금을 맡겨놓고 그걸 이제 법적인 용어는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들이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세 사기를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피해를 임차인이 당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집주인,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는 사람, 매도인은 임차인한테 이거 집주인 변경됩니다 이렇게 알려야 돼요. 소유자 변경된다고. 그러면 임차인은 나중에 알렸다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을지, 매도인한테 받을지, 매수인한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력이 더 있는 사람을 나는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승계 조항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도 건물을 팔든지 해도 바로 매수인한테 내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수인은 무조건 보증금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 그러니까 경매 매수인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정도의 금액의 보증금 한도 안에 서울이나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에 따라 이 금액의 그 한도 설정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에 가면 다 있는데 그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인이 변경돼요. 매수인이 무조건 임대차 보증금 떠안고 이 전세 보증금 떠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냐? 무조건 새로운 소유자한테밖에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수단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 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면 이 매수인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요거를 딱 이용을 해서 피해를 발생시키느냐? 이것은 이제 천천히 다른 얘기들 좀 하면서 그 해당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신 사례를 보면 이게 깡통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매수인이 바뀐다고 하죠. 여기서 계약을 하면서 이거는 거의 매수인이 바뀐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전세 사기겠구나 의심해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물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고 싶다 하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허구 보증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근데 그 보증 피해는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다 또 메꾸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력이 없어버리면 어떡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전에 민법의 임대차와 달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는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매도인은 이 관계에서 이탈해버린다니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나는 누구한테 돌려받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한테.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버리면 난 누구한테밖에 받을 수 없다? 매수인한테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전세 사기 구조를 짜면서 매수인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 많이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들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하고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매수인을 내세우는 경우 아주 많아요. 두 번째, 거의 실체도 없는 법인들 내세워서 법인 파산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법인 재산 없고 그럼 대표이사한테 물을 거예요? 대표이사 인격 다르기 때문에 못 물어요.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서가 아니라면 법인이 매수인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전혀 자력 없는 사람 매수인으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갭투자 또는 무갭투자하는 사람이 매수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예를 들어 보통 뭐 적게는 5채, 많게는 10채 세무의 사건 몇 채 갖고 있었어? 500채 갖고 있었죠. 그러면 한 군데서만 받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연쇄적으로 물리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까? 매수인한테? 못 받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임차인을 위해서 이게 만든 법인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좀 이런 거 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뭐 기사로만 지금 못 돌려주는 보증금 뭐 800 몇 억 뭐 나오는데 최소한 이 매수인과 관련된 규정만 좀 손보더라도 이거 좀 어떻게 상황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라도 좀 수정을 하자고요. 두 번째, 여기서 뭐 때문에 깡통 전세인지 알 수 있냐면 제가 오늘 시선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게 완전히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좀 바쁘기도 했고 다 핑계입니다. 변명. 또 한 번 산 가시죠.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감독이 저를 이제 산을 이제 정신 개조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나 따라가도.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만 이거는 매수인이 아니고 임차인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보통 이런 물건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한 80%까지 차 있다. 이런 거는 무조건 거의 그냥 깡통 전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 구축 빌라거나 이런 데들 많죠. 예, 좀 오래된 빌라들. 이런 빌라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특히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사는 사람 많죠. 여기 경기도 1000만, 서울 1000만 하면 2000만이 여기 살잖아요. 이런 깡통 전세 문제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전세가가 이렇게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다거나 매매가에 80% 이상 차 있다. 그럼 이건 그냥 무조건 깡통 전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계약하면서 내가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모든 중개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중개사들이나 아니면 중개 자격도 없는 뭐 중개 보조원들이나 아예 그것조차 없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물건을 중개를 합니다. 매매 대금은 누가 지불할까요? 여기서 전세권자가 털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매매와 전세가.